안녕하세요 히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자스님하고 이더리움님 그리고 비카님이 올려주신 기사랑 자료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노스 차트, 리플 차트 위치를 살펴보고, 도이치뱅크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려주신 자스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6천만 달러의 테더가 추가 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후오비를 통해서 거의 이제 2조 원 가까운 테더가 발행이 있었고, 또 후오비 거래소 말고도 추가적으로 테더 발행이 계속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따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님이 이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각국 돈 풀기 속도전 글로벌 부양책 3,700조 원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도 설명란에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빅하님이 한국은행 이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혹시 뭐 바람 소리가 좀 잡음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도 자료를 보면 3월 19일 자료인데요.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한다. 금액은 1.5조 원의 국고채를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국채 같은 경우에 뭐 한국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이제 유통이 돼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에서 국채 1.5조 원을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국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회사채라든가, 거기 뭐 일본처럼 나중에 이제 주식까지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 모든 자산을 사줄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없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자산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단순하게 이제 국채 매입만 하는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들을 어떻게 이제 매입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뭐 현금이 왕이다, 다 현금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현금이 왕이 아니라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이가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종이가 되는 것이고, 모든 현금을 빠른 속도로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자산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미 재무 부양책 4조 달러 유동성 지원 포함해서 의회와 지금 막바지 협의 중이다. 금액은 4인 가족해서 3천 달러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대출 간접비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전 세계에 뭐 3,700조였나요? 3,700조 원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만 원화로 했을 때 4,980조 원의 유동성을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국 선물이 빠지고요. 미국 선물 빠지면서 코스피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코스피가 올랐고, 미국은 장 막판에 이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상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미선물이 빠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다시 재차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상원에서 절차가 막히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뭐 거부되고 이건 아니고요. 금액만 좀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세부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 달러 규모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이 22일 저녁 상원에서 논의가 됐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부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절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이미 이제 정해진 금액은 서로가 합의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공화당에서 4조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좀 늘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합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고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발행량에서 유통량을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량을 시중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 많다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최초 발행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는 신용화폐다 보니까 계속 거의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이제 핑계로 계속해서 이제 무한 공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에 이런 화폐의 가치를 서로 전 세계 이제 국민들이 n분의 1로 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됐을 때는 저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진짜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 부분에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가격도 같이 자산시장 떨어지면서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 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는데 다우 지수는 장막판에 오히려 밀리면서 다시 이제 4.5% 91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120월 선자리 120월 선자리인 거의 18,000까지 내려왔어요. 18,300포인트인데 18,3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19,000이니까 뭐 하루에 거의 1000포인트씩 빠지다 보니까 뭐 하루 정도 오늘 하루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하면 지난번 이제 반등을 예상하는 그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빠진 이 자리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빠진 이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에 아직도 여전히 상단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단에 있고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만약에 이제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를 보면 이렇게 이제 120월 선에서 한번 50월 선에서 한번 반등 120월 선에서 한번 이와 같이 또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120, 50월 선은 바로 깨고 내려왔고 120월 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뭐 한 차례 정도 반등이 이제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는 방향은 적어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때가 이제 채널 중심이고요. 360월 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경제 대공황처럼 이와 같이 빠진다라고 하면 채널 바닥이 지금 5,700포인트예요. 5,700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5,000 그 다우지수가 5,000대까지 빠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는 다우지수가 채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채널 바닥을 보시는 것처럼 깨서 이렇게 이제 언더슈팅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매를 빨리 맞았다라는 게 지금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 여전히 아직도 이제 채널 상단에 있는 것이고 코스피는 뭐 채널 하단부에 있지만 빠질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언더슈팅 되고 여기서 이제 먼저 하락을 다 맞고 오히려 돌아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 지수가 금요일날 하락하고 거기서 이제 코스피는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그 상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이제 지난 그 상승분을 거의 이제 반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난 상승분보다는 살짝 뭐 덜 빠지긴 했지만 반등을 약간 해주긴 했지만요. 그래도 거의 다 반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13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0포인트 이 자리가 360월 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이 자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빠진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반등 만약에 360월 선까지 빠졌을 때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200월 선과 이 채널 중심 지금 이제 20월 선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이제 시간이 걸려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해서 20월 선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뭐
지금 여기 이제 200월선이 지나가는 1700포인트 정도, 1740포인트 정도까지 20월선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해줘도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이제 이때 IMF 때 이제 채널 하단부에서 하단부 닫기 전에 한번 반등 나오고 200월선과 이 20월선, 이 빨간색 20월선 넘지 못하고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20월선 위치는 채널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채널 중심에 있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시간이 다소 이제 걸려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20월선이 내려와서 1740포인트까지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뭐 174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고 재차 하락할 것이고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200월선을 넘어서 174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채널 중반 거의 뭐 1900 초반까지 이렇게 이제 반등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아직 뭐 바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만약에 1400포인트를 뭐 찍든 안 찍든 반등이 나와서 1740포인트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도이치뱅크 차트 잠깐 볼게요. 도이치뱅크 차트가 제가 이제 여기 중심선을 이제 수평선을 하나 그렸는데 이 수평선이 이때 이제 수렴했던 구간의 이제 중심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반등해주고 다시 재차 하락해서 지금 채널 바닥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서 지금 이제 5.3달러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 수평선 그린 이 6.5달러를 다시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도이치뱅크는 파산을 하지 않겠나 파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결국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차트처럼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가 파산을 안 하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닥이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대형은행들 뭐 도이치뱅크 거의 지금 이제 인공호흡기만 붙이고 있는 이런 대형 은행들 중에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파산하고도 바닥에서 시간을 보내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이런 대형 은행들 그리고 좀 부실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이 확인되고 다시 증시는 돌아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당연히 반등을 할 때 빠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는 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일단 뭐 금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졌다. 특히 이제 올해 초 위치에 거의 이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초 1,500달러, 온스당 1,500달러에서 1,700달러까지 상승해 줬다가 지금 다시 뭐 올해 초 가격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물 가격인 거고요. 실질적인 금화라든가 아니면 뭐 골드바라든가 아니면 은화, 뭐 실버와 마찬가지로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웃돈을 줘야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그 거래소 하나 그 금 거래소 하나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이 코인투데이 예전에 이제 코인스투데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2020 메이플 판매 보류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메이플 품절로 인해서 제조사 측에서 프리미엄 상승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터무니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금 선물 가격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실물 자산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금 선물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 금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보겠습니다. 원달러 이제 통화 수업 하면서 잠깐 빠졌다가 재차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7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지난번 이때 이제 고점 자리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저항 역할하고 지지를 받았던 지금 이 1280원 이 라인에서 아직까지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갔다 이 자리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 채널 4분의 1, 채널 4분의 1과 1997년도, 2008년도 고점 있는 이 라인 1470원까지 열어놓고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라인을 넘게 되면 그때는 떻게 보면 이제 위가 그냥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채널 중반, 채널 상단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코스피가 반등을 할 때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머물러 준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뚫린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자산을 어찌됐든 던져줘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1300포인트에서는 반등을 나올 거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든 뭐 1300까지 추가적으로 빠지고 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한 차례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원달러가 약세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게 되면 그때는 그 반등도 없이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보기 전에 비트코인 이 공포지수, 공포 탐욕지수 잠깐 보고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포지수가 1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9까지 이제 내려왔고 살짝 반등을 해주곤 있는데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등한 것에 비해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과 계속해서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지금 이제 5,972달러 살짝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비트코인 차트 이 주봉 차트에서요 이렇게 이 테더와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지금 위치와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 달 이때 6,000달러에서 급락이 나왔던 이 위치, 가락쿠스님 이제 의견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축소화된 형태로 이 패턴이 반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선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테더와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다른 점이 분명히 이제 보일 거예요. 2018년도 11월 달과 지금 물론 똑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10,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이렇게 반토막 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지만 테더와 이 발행된 부분,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이 11월 달에 하락할 때는 테더가 먼저 이렇게 급락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2019년도 4월 달 4월 달 돼서 이렇게 테더 발행량이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0달러에서 이제 5,000달러까지 하락하고 살짝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더 발행량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기사, 지난주에 후오비의 거래소에서 뭐 테더가 거의 이제 2조 원 가량 발행이 됐다. 그리고 오늘도 또 테더가 이제 발행됐다. 이런 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매수 대기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트 모양으로는 이때와 지금 이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200주 이평선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말, 19년도 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주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어요. 지지난주에 200주 이평선 깨고 아래꼬리 이제 길게 달고 올라온 상황에서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주 이평선 위에서 봉이 마감이 됐고, 지금도 이제 200주 이평선 위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그림도 그렇고 다우지수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스피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다우지수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채널 상단에 있는 것이고, 잠깐만요. 예, 갑자기 예, 채널 상단에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뭐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채널 하단의 중심에 있다. 컴퓨터가 갑자기 좀 느려졌는데 채널 하단 중심에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약간 언더슈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물론 이제 이때 위치보다는 높이 있지만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
비교해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싼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시한봉을 잠깐 보시면 내시한봉에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했죠. 이 추세 라인 돌파한 게 2019년도 초에 그 4월 달에 돌파됐던 그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등 나와서 122평, 일봉에서는 이제 21선 됩니다. 이 21선 저항 맞고 이렇게 이제 쉬어준 모습. 이게 그 2019년도 4월 달 그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됐고 지금 52평선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52평선에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추세선을 두 개 그려서 하락 쐐기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이 추세선 위쪽 위치가 6,100달러입니다. 6,100달러, 22평이 6,200달러 정도 되는데 6,100에서 6,200달러를 넘어가주게 되면 그때는 이 하락 쐐기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차트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녹화를 다 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이 중간에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PC가 멈추면서 영상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다시 찍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뭐 Q&A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Q&A를 좀 생략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하고 제가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도미너스 차트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67 라인, 이 67 라인을 넘을 거냐? 일단 이 67 라인을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202평선, 122평선 이렇게 장기 평선들이 우하향으로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 반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차트도 이렇게 상승세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장기 평선을 넘어서 67을 도미넌스가 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여기서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돼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차트도 코스피 차트도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뭐냐면 코스피도 지금은 하락했다가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 반등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도미넌스 차트도 그와 같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 코스피보다 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차트 모양이 좀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재차 만약에 먼저 반등이 나오고 121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재차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코스피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 이제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미넌스 차트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XRP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XRP 달러 차트에서 0.15달러입니다. 0.15달러. 먼저 주봉 차트에서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2주 연속 이 빨간색 추세선을 어찌됐든 종가에서는 주봉에서 지켜줬어요. 주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추세선을 이탈해서 이제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종가 마감은 항상 이제 이 위에서 해줬다.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리플 0.07달러, 뭐 0.05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주봉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왔었죠. 추세선을 깨고 지금도 이렇게 추세선 깨고 일시적으로 뭐 0.097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0.07달러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슈팅이 나와서 길게 터치를 하고 올라가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시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서도 안 팔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XRP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0.07달러를 가든 0.05달러를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파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기서 뭐 0.07달러를 빠지든 0.05달러를 빠지든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달러 차트요. 다음으로 이제 BTC 차트 보겠습니다. BTC 차트도 지난주와 뭐 크게 위치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20주평선까지 붙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20주평까지 붙였고 여기에서
2017년도 3월 달에 이제 20지평선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지평선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뭐 달러 가격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BT 차트에서 뭐 50지평까지 좀 붙여주는 걸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음봉 맞으면서 다시 제차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에서 이제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은 여전히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Q&A 다 보진 못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몇 분만 한 5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우TV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 부채 23조 달러 약 2경 8천조, 세계 총부채 188조 달러 약 23경 원, 코인 전체 시총 약 220조 원. 부채를 한 번에 털기 위해서는 약 1000배 상승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에린 스미스님이 이제 밑에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달러를 0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비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가치를 지금 0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계속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채를 매입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가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야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돈의 가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서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빚을 청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달러 기준 대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갚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제 시총 자체가 뭐 20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기준 그리고 원화 기준 대비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 올라가는 게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달러가 0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킹치시계님이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모습 11월 22일, 1월 7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서 살짝 뺐다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11월 22일부터 1월 7일 자리가 보시면 차트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 자리입니다. 일봉에서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움프 파였던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지금 이제 11월 21일부터 1월 7일. 이때 모습과 지금 일봉에서 이 모습과 방금 전에 봤던 그 4시간 봉 모습이 패턴이 이때와 지금이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2018년도 말 19년도 초 그리고 19년도 1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그리고 현재 위치 이 세 군데다 이렇게 잘 횡보하다가 하락을 해서 아래로 움푹 파였다가 다시 이제 반등해주는 이 패턴이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킹시시계님이 올려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희망님이 천천히 코인 매집하면서 어떤 식으로 세계 경제를 리밸런싱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이 본론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다시 근본 이제로 회귀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며 금이 안전자산이라며 금값도 달러 발행량과 함께 상승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근본위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 이제를 시행해 보니 그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신용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근본 이제로 갈 리 없죠. 금은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일 뿐입니다. 금으로 했을 때는 그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침체 상황으로 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근본 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화폐로 넘어왔는데 그 신용화폐 우리가 끝자락에 와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번에 화폐가 붕괴되더라도 금은 실제로 주고받으며 거래하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실제 주고받으려면 다시 주화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화폐 붕괴 후에도 무언가 실제 주고받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자산뿐입니다. 달리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이미 오늘날 법정화폐도 거의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죠. 그럼 그냥 기존 화폐를 온라인에서 쓰면 되지 않냐? 라는 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빚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화폐의 온라인 사용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무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의 함정에 늪에 오늘날 드디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번에 반드시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며 엄청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대혼란과 함께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그 늘어나고 있는 그 빚 그리고 그 이자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가는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의 가치 이전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 달러가 가치 있느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가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뭐 현금이 왕이다. 모든 자산이 빠지다 보니까 현금이 왕이다. 이렇게 전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지금 무한 발행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그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암호화폐가 그나마 낫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인식하는 순간에는 그 가치 이전이 순식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가치 이전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부의 이동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빌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 있는 근본위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류재훈님이 실물 금 은화 사이트 혹은 아시면 링크 좀 부탁드려요 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물 금이 지금 사고 싶어도 사기가 쉽지 않다. 기다려야 된다.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 웃돈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내용 써주셨는데 처음 부분을 생략을 하고 천영록 그 대표님이 쓰신 부의 확장이란 책에 나온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삶이란 낙관해도 되는 것일까? 때로는 냉철한 비관이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비관만 하다 보면 결국 어느 것 하나 행복하지 않고 불만투성이인 표정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무엇이 정답일까? 낙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서 이런 명언을 들었다. 낙관주의자는 사과가 저절로 생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긍정주의자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아가 사과를 떨어뜨리려고 막대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즉 긍정주의자는 스스로 움직여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고 낙관주의자는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자보다는 뭔가 내가 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긍정주의자가 낫다라는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트레이딩뷰에 작성해주신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XRP랑 그 금하고 금 차트랑 이제 비교를 해주셨어요.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XRP랑 이제 금 차트 비교해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금 차트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 XRP와 금 차트가 기간적으로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모양 패턴 및 가격에서 커플링이 되었을 때 XRP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XRP가 상승할 때는 금의 가격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차트상으로는 보여진다. XRP가 먼저 오른 경우도 있고 골드가 먼저 오른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비슷한 시점인 경우도 있다. 현재는 2019년 5월에서 9월까지는 가격과 프랙탈 모두 완벽히 디커플링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때와 이때는 가격도 그렇고 모양도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XRP는 안타깝게도 우하향 채널을 그리고 있고 골드는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다. 금이 되었든 XRP가 되었든 상승을 시작해야 둘 중 하나가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2017년도 3월달 상승 전에 그리고 1파 상승 때 이렇게 XRP, 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5월 3파 상승 때 XRP, 금 물론 이제 기간적으로 약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하고 XRP가 뭐 연동이 된다. 금을 기반으로 해서 뭐 금 1온스당 XRP 뭐 10 XRP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이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냐 미리 그런 부분을 아마 예상을 해서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실버 주와 바의 유통량 증발과 가격 프리미엄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최근에 선물 가격과 그 다음에 실물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이제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물 특히 은화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은에 대한 수요를 산업용과 안전자산 성격으로서 투자용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상수를 했다시피 산업용 은의 수요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급감하거나 급감할 게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급을 조절해주는 은 선물 시장은 하락세 비슷하게 이제 ETF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안전자산 용도로서의 은 수요는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다. 당근 그런 용도로서의 실물 은 정확히는 이제 개인이 구매 가능한 은화나 실버바 형태의 은 수요는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방식으로 사실상 은 주화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은시장을 얼추 산업용 선물시장과 투자용 ETF 그리고 안전자산용 실물 은화로 구분해 본다면 현재 은시장과의 괴리는 안전자산 용도로서의 은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밑에 결론 부분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은시장 자체가 참여자가 다른 몇 개의 파편화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시장의 괴리를 봐야 된다. 선물시장은 산업용 수요, ETF 시장은 투자용 수요, 달러 선호 현상으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ETF는 실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용 수요로 공포감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했고 시장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고 지금 품귀 현상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금은시장에서 약간 선물시장과 실물 시장의 가격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딱 해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다르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가격 괴리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CJ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공부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글도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시스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주에 사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정말 난리라고 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강제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는 것처럼 마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정말 후진국 같다고 그러면서 마스크는 안 쓰고 다닌다고 한국에 와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도 없고 걱정입니다. 부디 모두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지금 뭐 사재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뭐 호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트에서 사재기가 특히 이제 화장지 사재기가 굉장히 이제 극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중들이 어느 한순간에 딱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천정부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법정화폐가 풀리고 법정화폐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에서 은행에 갔는데 뭐 뱅크런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현상들 은행에서 완전하게 그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격리 상태에서 오히려 은행 가서 업무 보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수요가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순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